뉴욕 증시는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영향으로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연준이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예상 실업률을 낮췄다는 소식으로 낙폭이 줄긴 했지만 상승세로 돌아서진 못했습니다. 미국의 3, 4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2.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더딘 회복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달 발표됐던 속보치 3.5%에 비해 대폭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유럽 증시가 반등 하루 만에 역시나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등 실망스러운 경제 지표가 부담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보다 낮게 조정되면서 경기 회복이 더딜 것이란 우려가 불거져 하락했습니다. 1월 인도분 WTI는 1.9% 내린 배럴당 76달러에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결국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는 0.16% 밀린 1433 정도의 종료가 됐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미국의 3분기 GDP였습니다. 일단 지난달에는 3.5%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2.8%로 하향 수정되면서 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연준 쪽에서 나온 발언 때문에 낙폭이 조금 축소된 것이 결국 0.1% 정도의 다우의 하락 마감을 이끌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특별히 많이 마감된 지표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낙폭이 좀 축소되긴 했지만 하락으로 장이 마감이 됐어요. 예, 다우지수 이제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16%, S&P 500 지수가 0.05%, 나스닥 지수가 0.31%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다우지수는 1433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가 커졌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주요 지표들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듯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연준에서 지금 경제 회복 기조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와 실업률이 악화는 되고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늘어는 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소폭 예상치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미국 다우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낙폭을 많이 축소하면서 장중 보합권까지 상승하는 모습 또한 보여줬습니다. 결국 다우지수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어제는 0.16%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지만 5일 이평선 위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매수의 유입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어제 같은 경우 밑꼬리를 단 음봉을 띠면서 시장은 결국은 약세로 마감했었지만 그다지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었습니다. 업종별로 물론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었으나 시장에서의 큰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기보다는 관망세 그리고 기간 조정의 장세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어제 마감했던 미국장에서 1500선 내 부분까지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인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 약보합권에서의 장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계속적인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일등 흐름 차트인데요. 다우지수 네. 장 초반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의 지표들이 크게 좋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가 커지는 모습이었지만 연준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2시부터 이제 발표하는 이러한 회의 의사록에서 지금 시장에서의 지금 의견에 대해서 계속적인 경제 회복세를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장중 1453포인트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보합권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결국 지금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지금 혼조장세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전일 마감했던 미국장에서의 급등 이후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장 초반부터 약세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떨어진 건가요? 거의 뭐 한 1% 가까이나 이렇게 많이 밀린 그런 지금 하향 조정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 왜 이렇게 3.5% 정도로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이 됐다가 2.8%까지 떨어진 건지 일단 구체적인 이유까지 한번 좀 설명 들어보죠. 예,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 GDP의 발표를 한 분기를 3번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잠정치, 즉 예상치, 그리고 수정치, 확정치로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지난달 발표했었던 시장 예상치는 3.5%로 시장에서 기대감을 크게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지금 이제 예상치 이후 이번에 수정치로 나왔던 것이 2.8%로 나타났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던 수정치가 2.7%에서 2.8% 사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문제는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수정치 이후 다음 달에 다시 학정치의 발표가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제 학정치가 실질적인 GDP 성장률의 계속적인 상승, GDP 성장률의 학정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씩 계속적인 미시적인 부분에서의 조정 이후 학정치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수정치를 2.8%로 발표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2.7과 2.8% 사이에서의 이러한 예상치는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달 발표된 예비치 3.5%보다는 이제 대폭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에서의 실망 매물 또한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 지출의 증가세가 2.9%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GDP 성장률의 발목을 잡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소비 지출 예상치가 2.9%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경제 성장률의 2.4%로 지금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조금은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올해 미국 4분기는 경제 성장률을 3%대로 전망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3분기부터 지금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을 되는 등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워낙 바닥으로 하락을 했던 데서 지금 성장률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시장이 아직까지 펀더멘털이 견조해졌다기보다는 시장에서 이러한 낙폭 이후 일시 반등으로 인한 3%대의 성장률을 나타냈었고 이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개선이 되는데 실업률이 얼마나 더 개선이 될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0.7%포인트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세 번에 나눠서 확정치까지 발표가 되는 3분기 GDP 성장률. 일단은 3.5%에서 2.8%, 또 다음 달에 발표되는 마지막 확정치가 어떻게 나올지 실업률에 달려있다라는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밖에도요, 간밤에는 사실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유독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9월에 주택 가격도 나왔고 11월 소비자 신뢰지수 심리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모두 약간 개선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오히려 악재였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더욱 컸었던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조금은 악재로 작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11월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에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전월에 48.7에서 49.5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케이스 실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9.36% 하락하면서 예상치를 밑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2007년 말 이후에 최소 하락폭으로서 지금 9월 케이스 실러 지수가 전년 대비 9.1%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것보다 더욱더 하락폭이 컸던 것이 시장에서 우려감을 내놨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나쁘게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실질적인 결과치로 봤을 때 2007년 말 이후 최소 하락폭을 나타내면서 이러한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회복세로 전환되고는 있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지 못했던 것이 시장에서 우려감을 내놨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케이스 실러와 지수와 함께 대도시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도 4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9월 주택 가격의 하락폭이 2007년 말 이래 최저치라고는 하지만 기대에 또 밀했고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 역시 소폭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90 혹은 정말 경제 성장이 좀 이루어질 때는 100을 웃돌았던 데 비하면 아직까지 지금 49.5, 50에도 못 미치는 수치는 좀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시장 전반에 좀 퍼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나마 좀 호재라고도 볼 수 있는 연준 부분을 조금 다뤄볼 텐데요. 11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예, 지금 이제 FOMC 의사록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내놓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 낙폭을 많이 축소하면서 약보합으로 장 마감하는데 가장 큰 힘을 보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올 성장률을 0.25%로 그리고 내년 성장률을 3%대 회복세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투자가들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높였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업률은 이하 반면 9.3에서 9.7%로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실업률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 성장은 하겠지만 실업률이 급격히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연준의 의사록의 공개와 함께 시장에서의 우려감 그리고 기대감이 같이 공존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연준이 저금리 기조에 대한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데 힘을 보탰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초저금리가 금융시장의 과도한 투기를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이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위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나왔었지만 연준에서는 결국은 계속적인 이러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급격히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감을 실어주는 모습 속에서 저금리 기조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실업률이 하락하는 개선세가 뚜렷이 잡힐 때까지 제로 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연준에서도 이러한 실업률에 대해서 우려감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에서 이러한 실업률을 잡기 위한 새로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로 금리가 금리 인상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미국의 펀더멘털이 급격히 회복되고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러한 중심에는 실업률이라는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실업률의 회복 기조와 함께 출구 전략 또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업률의 하락세가 언제 이어져 나갈지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실업률 전망치도 다행스럽게도 조금이나마 내년에 9% 중후반 정도로 하향 조정을 했고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상향 조정을 한 데다가 저금리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 리스크는 낮다라고 연준이 정리를 해준 것이 장막판 낙폭을 축소시켰던 그런 좋은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연준 쪽에서 또 금융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을 했는데요. 스트레스 테스트 때 자금 지원을 받았던 은행들 이제는 빨리 갚아라라는 얘기를 했다죠.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대마 불사법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에서 지금 금융권에 대해서 계속적인 자금을 투입을 한 거에 대한 시장에서의 여론에 대한 압박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구제 금융을 받았던 9개 은행에 대해서 조기 상환에 대한 요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는 우려감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 1.2% 하라 이거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부실은행이 16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을 나타냈었는데요. 지금 부실은행 면단에 오른 은행 수가 1분기 말에 305개사 그리고 2분기 말에 416개사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부실은행이 3분기에는 현재 552개사에 달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부실은행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이러한 기업들이 망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겠다는데 조금 무게감을 더욱더 실어주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파프스서 등 이제 부실 자산 구제 계획 자금을 지원받았던 9개 대형은행에 대해서 자금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계획을 제출해라는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 결국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금융주에 대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공적 자금 투입이나 망하는 기업을 회복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이제 자율 경쟁 속에서 망하는 기업을 놔두겠다는 의견이 더 팽배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금융주가 약세를 주도해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일단 간밤에 미국 쪽에서는 연준에서 이 같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낙폭을 조금 축소시켰긴 했지만 일단 지표 때문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이 언제쯤 확실하게 이루어질지 그 강도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분기 GDP 성장률, 9월 주택가격, 11월 소비자 신뢰지수 모두 여러 가지 수치로 결과물이 도출되긴 했지만 결국 시장 쪽에서는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루 전날인 월요일에는 기존 주택 판매, 10월 기존 주택 판매량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것이 상당한 호재로 작용하면서 사실상 뉴욕 증시가 간밤이 아닌 그 전일에 좀 많이 올랐었던 것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밤에도 주택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된다고요? 예, 이제 지금 계속적인 주택 관련 지표 그리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 땡스기빙 데이로 인한 휴장으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 실업률까지 발표가 나면서 네. 시장에서의 굵직한 주요 지표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보이는 실업보험 연속 수급 신청자
지수,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매주 목요일날 발표가 되는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나온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실업률의 기조를 볼 수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발표와 함께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평가 지수와 10월 신규 주택 매매 지수, 그리고 10월 개인 소비자 지수와 내구재 주문 등 주요 지표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흐름이 이전치 전분기는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 손 치더라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악재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러한 주택 지표와 그리고 이러한 주요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장 같은 경우에 주요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되는 만큼 시장에서의 급등세 혹은 이제 하락세를 나타내는 듯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주요 지표의 발표가 어떻게 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그러게요. 기존 주택 판매이어서 10월 신규 주택 판매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주택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시 한번 뉴욕 증시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예, 유럽도 이제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미국 주요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시장은 약세로 다시금 전환되는 모습인데요.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0.5에서 0.7%대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미국계 주요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던 것이 시장에서의 우려감을 낳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GDP 하향 조정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지금 경제 회복에 대한 기조가 조금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시장은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 독일의 민간경제연구소인 LFO가 발표한 11월 기업 환경지수가 전월 92.0에서 93.9로 상승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15개월 내 최고치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지만 이러한 독일에서의 이러한 호재가 유럽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되기보다는 미국 지표에 따른 영향을 더욱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UBS의 비선호주로 분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주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UBS의 경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의 주요 사업 부분이 경쟁사 대비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지금 이제 관심 종목에서 비관심 종목으로 분류한다는 의견이 시장에서 약세로 전환되는데 큰 힘을 보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것이 유럽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만큼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상품 시장도 마찬가지로 타격이 좀 있었는데 유가도 역시나 하락 마감했더라고요. 예, 지금 유가 같은 경우 이제 중국에 대한 중국 재고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제 중국의 어제 증시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달러 또한 이제 소폭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원자재 상품주들이 지금은 시장에서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값 같은 경우 이와 반면에 소폭 상승세를 계속 이어져 나가는 모습입니다. 금값은 1165.80달러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간 반면에 유가는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1.9% 하락한 76.02달러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 발표가 되는 미 주간 에너지 재고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유가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달러 약세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75불과 80불의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휴장을 하루 앞두고 오늘 휴장 바로 전날 이제 마지막으로 열리게 되는 오늘 밤 뉴욕 증시입니다. 또 어떻게 반등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각종 경제 지표 발표가 많이 예정돼 있는데요. 또 오늘 밤 마감 소식은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대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양증권 홍제지점의 최일종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종입니다. 전일 우리 장은 올 들어 최고치까지 올라갔었던 다우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뭐 미국발 약발이 없는 것 정도는 시장이 이미 예상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 어쨌거나 이틀째 밀리면서 이제 1,600선대까지 후퇴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전일 미국 시장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약세 국면을 면치 못했는데요. 그 분위기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선물 시장의 이제 동향을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일까지 해서 누적 개념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의 전체적인 파생 시장 포지션을 합성을 하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이제 변동성의 이제 상방 쪽과 하방 쪽, 즉 일정 수준의 상승과 하락 시에 이익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락 쪽으로는 203.20포인트 만기시까지입니다. 이하로 이제 하락을 할 때는 이제 이익이 발생을 하고 상승 시에는 230포인트 이상씩 이익이 발생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현 장세가 만기까지 아래든 위로든 변동성을 가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의 구조는 이제 반대 포지션이죠. 211포인트 이상에서 이제 이익이 나오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 손해가 나오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지수의 변동성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고요. 기술적인 21선 지지, 즉 1580선의 지지력은 강하게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 일본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증시 분위기가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외국인 수급에서는 매도 흐름의 선물은 약보합의 이제 매도 흐름을 보인 만큼 그렇게 크게 아래든 위든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오늘의 전체적인 하나의 흐름일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선물 매도 포지션의 현물 매도 포지션 이러한 부분이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온다 이러면 지수 흐름은 전일과 비슷한 그런 흐름이 예상될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딱히 매수 주체도 없고 주도주도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디커플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도 계속해서 부진한 가운데 지금 파생 상품 쪽만 따져본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계속해서 박스권을 이대로 좀 한동안 만기까지는 갈 분위기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투자 전략은 어떤 식으로 세우면 좋을까요? 전략은 지금 현 장세에서는 종목을 잡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손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제 대형주, 블루칩 위주의 종목들, 특히 LG전자라든가 그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실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단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기 접근, 중장기 접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당장의 오늘 매매 전략을 이제 본다 이러면 여전히 수익률을 좀 짧게 잡고 단기 매매에 임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일 강세 업종이라고 한다 이러면 건설업종과 내수주 그리고 철강주 흐름이 이제 강세로 이제 두드러졌는데 이런 만큼 강세 업종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수 상승 시 조정을 많이 받았던 글로벌 경기 회복 관련주들, 즉 대한항공이라든가 해운주들에 대한 접근도 낙폭 과대 측면에서 저점 매수를 한다면 지수와 상관없이 좀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종목으로는 전체 강세 업종들, 즉 오리온이라든가 대한항공, 현대하이스코, CJ 제일제당 등을 보시면서 지수의 하락 시 상승하는 종목으로 압축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강세 업종에 한번 조금이라도 올라서서 수익을 조금 더 함께 추구를 해보자라는 의견, 그리고 낙폭 과대주 쪽으로도 한번 초점을 맞춰보는 것. 이 두 가지 길이 모두 유효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해운주라든가 대한항공에 대한 낙폭 과대 측면도 말씀을 하셨는데, 해운주 같은 경우에 지금 선박이 이미 공급 과잉이라서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폭 과대에 따른 메리트가 아직까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엣지 종목으로 STX 페노시를 가지고 왔는데 해운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물동량 자체를 지금 공급하고 그다음에 수요 쪽을 이렇게 맞춰본다 이러면은
여전히 이제 수요 측은 이제 그 위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공급 이란 부분을 좀 따져봤을 때는 지금 해운업계들이 이제 공급 자체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BDI 지수가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BDI 지수의 개선에 의해서 이 STX 페노시안 해운주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실적 자체가 좀 개선되는 바닥에서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BDI 계약하고 그다음에 실적 간의 그 시차는 3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에 올랐다고 그래서 이제 BDI가 올랐다고 그래서 이제 바로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고 시차가 2, 3개월 정도는 차이 나오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STX 페노시안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저효과에 의한 개선, 그러한 효과로 인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다분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 상당히 좀 매수를 좀 꾸준하게 늘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접근을 해서 저점 매수 가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매수가는 전일 11,600원에 종료가 됐는데 매수가는 그 당일의 엣지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뭐 비슷한 수준으로 잡아보겠습니다. 11,500원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매수하는 쪽으로 전체적인 지지 라인이 이 가격대에 구축이 돼 있는 만큼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200원, 300원 정도의 오차는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매수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목표가는 짧게 잡죠. 그래서 13,000원 정도 수준.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일단 단기적인 접근 전략을 이제 펼쳐야 되기 때문에 STX 페노시안 단기적인 목표가는 13,000원 정도를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 일단 손절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STX 페노시안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동양증권 홍제지점 최일종 팀장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TV에 출연해서 세종시 수정안에 관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힐 예정입니다. 세종시 계획이 바뀐 것에 대해 직접 사과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미국 주가 등 해외 변수가 우리 금융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당히 우리 금융시장이 해외 변수에 취약해져 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허약해져 있는지 그 체력 알아보겠습니다. 저금리 시대라고 하는데 왜 정작 내가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는 이렇게 금리가 높은가 많이들 궁금해하셨죠. 은행들이 혹시 짜고 금리를 높게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있지는 않은지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적 기술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상 이제 일부 정책자금 지원을 사업성만 있으면 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홍서구 중소기업 청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한 EU FTA 발효 시기가요, 당초는 내년 7, 8월 여름쯤으로 잡혀 있었는데 내년 상반기로 앞당겨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미 FTA 조기 비준에 대한 정부의 우회적인 압박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함께 뒤따르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민병건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 모레죠,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직접 여러 가지 얘기를 밝히고 또 사과까지 할 예정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문제 돌파를 위해 전면에 서게 됐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밤 10시에 MBC TV 등을 통해 100분간 생방송으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특히 지난 대선 운동 과정에서 세종시 개발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할 예정인데요. 아울러서 한나라당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에 찬성표를 던졌던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과 발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를 전면에 내세우며 그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담화에 나서게 되면 여론의 향방에도 좀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라는 부분이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세종시 계획을 결국 수정한 것에 대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하겠다는 부분은
세종시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할 할 것처럼 오해한 것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겠다는 뜻인데요. 네. 이명박 대통령은 원래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는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되자 충청권 표심을 의식한 탓에 세종시 계획을 수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당초보다 명확하게는 밝히지 못했고요. 이에 따라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개발하는 것처럼 원안대로 개발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처럼 오해를 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사과 발언으로 민심을 달랜 뒤에 세종시 개발 계획을 수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요. 다만 이번 담화에서는 세종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4대강 살리기 문제, 그리고 민생 현안, 경제 현안 등 다양한 이슈들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또 방송의 진행은 이명박 대통령이 패널이나 방청객 등과 일문일답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요. 주로 네.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100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데 여러 가지 뭐 얘기들 4대강 얘기까지 나온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어쨌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생방송을 통해서 어쨌거나 국민과의 대화라는 어떤 틀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불가피성에 대해서 국민에게 좀 어필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세종시 논란이 과연 좀 잠재워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국민의 여론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얼마나 진실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즉 내용보다는 태도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사실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방송에서 대통령이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서 양해를 구한다면 민심을 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해명하는 자리가 되고 만다면 도리어 여론의 역풍을 살 수도 있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이번 방송을 통해서 세종시 개발 계획을 원안에서 수정하기 위한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의도거든요. 따라서 여론의 향배를 떠나서 일단 야당으로부터는 더욱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과 방송이 어떤 방향으로든지 간에 세종시 논란에 대해서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대통령이 직접 또 나서는 것이니까요.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올 하반기 들어서요, 우리 경제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확실히 좀 빠르게 벗어난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또 전망치를 통해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금융시장이 외환위기 때보다 오히려 미국 시장 같은 외환 변수에 더 취약해졌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누가 조사한 건지요? 네, 한국은행의 유복근 금융경제연구원 과장과 시립대학의 최경욱 교수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어제 국내외 금융시장 연계성 변화 분석이라는 논문에 이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우리 금융시장이 미국의 주가 흐름과 같은 해외 변수로부터 받는 충격이 10년 전의 외환위기 때보다 몇 배씩 더 높아졌다는 것인데요. 특히 그 국내 주식 가격의 경우 해외 변수로부터 받는 충격은 외환위기 때보다 3.6배 가량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해외 변수로부터 받는 충격은 과거 외환위기 때보다 무려 8배나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조금만 건드려도 깨질 것 같은 유리그릇이 된 셈입니다. 네, 유리그릇이라는 표현이 참 딱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취약하기도 하고 또 해외 시장에서 우리 시장을 바라봤을 때 상당히 좀 빤히 보이는 뭐 그런 어떤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해외 변수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번 논문에서는 총 4가지의 변수가 제시됐는데요. 네. 첫째는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P 500과 같은 미국의 주가 지수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3개월 만기 국고채 수익률과 리보 금리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TED 스프레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주식시장의 불안 심리를 나타내는 VIX 지수인데요. 네. 이들 변수가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게 된 것은 지난 10년간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인들이 그 국내 시장에 대해 대거 참여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실제로 우리 상장 주식의 시가총액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현재 무려 29.4%까지 늘었는데요. 이는 95년 말에 11.8%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난 폭입니다. 더구나 올 들어선 이른바 달러 캐리 트레이드 열풍을 타고 국내 참여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주 보입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우리 자본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같이 대외 변수에 대한 변동성이 커진다면 어떤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자칫 우리 금융시장에 거품이 일어날 수 있고 네. 또 이 거품이 또 반대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본이 우리 경제 여건과 상관없이 급격히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인데요. 예. 순식간에 주식 가격과 시중 금리 등이 급등락하게 되면 금융 자산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자산 거품 형성과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서 은행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등 사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은행들도 여러 가지 이 버블을 대비를 해서 사전적인 대비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은행들도 좀 몸살인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의 푸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지금 각종 대출 금리를 왜 이렇게 높게 올려받고 있느냐라는 눈초를 그렇지 않아도 받고 있는데 금융감독당국원이 지금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이 금리 담합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태 조사에 나서는데요.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은행들이 한결같이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양도성 예금 증서의 금리, 즉 CD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가상금리를 더 높여서 대출금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은행들은 최근에 이제 CD 금리의 경우에는 지난해 3분기에 5.69%였는데요. 올 3월부터 8월까지는 2.4% 안팎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CD 금리 자체는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예. 반면에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가상금리는 지난해 3분기 평균 1.42%였던 것이 올 3월 들어는 2.8%를 돌파했는데요. 또한 8월에는 이보다 더 높아져서 2.97%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이 같은 강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은행들이 좀 바가지를 씌우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철퇴를 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CD금리 하락분을 지금 은행에선 나름대로 가상금리를 좀 커버를 하고 있었던 모양인 것 같은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가격 담합이 있었느냐 여부를 이제 당국이 조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행들의 반응이 궁금하군요. 네, 일단 은행들은 담합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은행마다 자금을 조달해오는 금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금리 수준을 통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가상금리 등의 산정 내역은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서로 사전에 미리 서로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D금리가 단기간에 지나치게 급락해서 은행들의 실제 자금 조달 금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역마진 사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출 금리를 올린 것이고 예. 이것이 마치 서로 협의한 것처럼 오해를 산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 해명입니다. 금융당국도 마침 CD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기에는 대표성이나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연구원이 이를 대체할 기준금리 산정 방식 개발을 의뢰해서 지난 23일 금융연구원이 몇 가지 대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더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은행들이 과연 담합을 했는지 증거를 찾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엄포성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하군요. 엄포성으로 끝날 것을 알면서도 공정위가 이렇게 은행들에게 압박을 가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출구 전략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계속 제기돼 왔었는데요. 예. 이럴 경우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따라 대출금리를 더 올리게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과 가계 자금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더라도 일단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더 오르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출구 전략이 한 상반기쯤 시행이 되면은 그때 또 금리가 더 올라갈지 모르니까 엄포성이라 할지라도 일단 지금 은행을 좀 압박해 놓자 하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트렌드 측면에서 봤을 때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돈을 더 구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중소기업청이요. 일단 중소기업청의 어떤 사업성만 좀 보이면은 여러 가지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들한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중소기업청은 내년부터
일부 정책 자금은 재무제표를 보지도 않고 미래의 사업성만 괜찮다면 자금을 제공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수혜 대상은 역시 이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고요. 이것은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이 어제 서울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홍 청장은 내년 정책 자금 가운데 2,500억 원 가량은 기업 재무 상태를 들여다보지 않고 오직 사업성만을 기준으로 평가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또 내년에 시범 실시한 뒤 결과가 좋으면 지원 자금 규모를 한층 더 넓히겠다는 그런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은 모두 3조 1,355억 원인데요. 이 중 2,500억 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성만 보고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고요. 또 나머지 예산도 2조 8,855억 원가량인데 이 역시도 재무평가에 앞서서 미래 사업성 평가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비교적 기업의 경영이나 수익성 창출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그 자금 지원을 신청해 볼 만합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미 FTA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자동차 부문에 대해서 뭐 재협상이냐, 추가 협의로 가느냐 말이 많았었는데 어제는 또 한 EU FTA에 관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좀 더 빨리 발효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교통상부의 김종원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 서울 신라 호텔에서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간담회 직후 서울경제신문 기자와의 짧은 인터뷰에서 EU와의 FTA 협정 발효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EU가 FTA 협정문 번역 작업이 끝나게 되면 내년 1분기 중에 협정문에 서명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곧이어서 양국 의회 등을 통해서 비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년 8월쯤에 발효가 될 것이라던 당초의 정부 전망보다 한층 앞당겨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EU와의 FTA 협정 발효를 앞당기려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네, 우리 정부가 EU와의 FTA 협정 발효를 앞당기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우회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의회는 우리나라와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도 아직 그 우회 비준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동차 등 일부 산업에서 자국의 불공정한 협정을 맺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무역대표부는 조만간 우리 정부에 FTA 수정안을 담은 권고안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권고안은 우리나라가 자동차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고 미국은 자국 시장 개방폭을 기존 내용보다 다소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과의 FTA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따라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먼저 EU와 FTA를 타결 지어놓고 미국을 빨리 미국 의회로 하여금 FTA 비준을 빨리 촉구하도록 하는 고도의 전술을 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흔들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또 당국의 그 위안화를 달러화 대체 통화로 좀 부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었죠. 그런데 장하준 캠브리지 교수가 달러화 대안은 위안화가 아니라 유로화라는 발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하준 교수는 어제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신한금융투자 리서치 포럼에 참석했었는데요. 그는 이 자리에서 달러 패권 시대에 대한 위안화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대신에 미국에 대한 반감은 석유 결제 통화를 유로화로 쓰려는 움직임이 중동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이어서 국제 정치 무대에서도 유로화의 위상을 높이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달러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교수는 파운드화를 쓰고 있는 영국이 앞으로 유로화에 편입될 경우에 이처럼 유로화가 달러화를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와서 영국의 파운드화가 다시 평가 전환되면 영국은 유로화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그의 분석입니다. 장 교수에 따르면 현재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고 중에서 유로화와 파운드화의 통화 비중은 평균 31.9%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영국이 유로화에 가입하게 되면 이 비중은 50% 선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민병권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에서는 지표 부진의 소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주목을 끌었던 3분기 GDP의 성장률이 연율 3.5%에서 2.8%로 하향 수정이 됐는데요. 그나마 장 막판 후반으로 갔어서는 미 연준의 호재가 나오면서 낙폭을 축소한 것이 소폭 하락 마감한 다우의 경우에 마이너스 0.16%, 1,433포인트 정도였습니다. 자, 오늘 밤 뉴욕 증시는 장이 열리고 그 모레는 추수감사절 때문에 휴장을 하게 되는데요. 휴장 하루 전이라 오늘 밤 또 거래량이 얼마나 실릴지 관망세가 나타나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 따라서 뉴욕 증시도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장도 역시나 그에 따라 대응을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